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신청하는 보조금 격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업종에 걸쳐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수요가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정부가 마스크 대란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아시아 중동을 초토화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미국 대륙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3월 6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와 이슈들 매일경제신문 일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하루에 1000개사가 SOS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중소기업들도 코로나19 여파를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 국가에 신청하는 보조금 격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이달 들어 매일 1000곳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일 또 간담회가 열리기는 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건의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사위기에 빠진 사업장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사위기입니다. 네.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것이 고사인데 기업들이 정말 말라 죽는, 돈줄이 막혀서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고사위기입니다. 이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 수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보통 이게 기업들이 어려워졌을 때 적어도 고용만큼은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인데요.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해에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로도 잘 매일경제신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3월 4일이면 사실은 2월까지잖아요. 근데 2월, 3월 초 일부 이렇게 됐는데도 지난해 전체에 3배를 돌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해가 어려워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매달 1000곳 이상씩 사업장이 문을 닫을 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또는 제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황이 어떤지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폭증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입니다. 2019년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체 건수가 1,514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눈에 띄는 건 3월 들어서입니다. 3월 3일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4,408개였는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1,100개가 늘어난 5,509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과 지원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지원 받으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지금 현재 어렵다. 그래서 직원만큼은 유지해야 되는. 왜냐하면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힘드냐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조건을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주 복잡했던 조건들을 다 없애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이 증명되면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어떤 업종들이 급격히 늘어났냐,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하루 만에 1000곳 이상이 됐다. 지금 여행업계가 도산위기라는 겁니다. 줄도산위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도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니까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면 다 학원들이 있죠.
많은 학원들이 어학원도 있고 근데 이들이 다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쪽 교육 관련 업계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운송업, 호텔, 지금 호텔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서비스 사업 업종에 대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유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사들이 지금 수요가 줄어서 수익성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핵펀치를 맞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전업종에 걸쳐서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석유 제품 수요가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제 부진을 딛고 올해 들어서 실적 반등을 기대하던 정유사들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내 석유 제품 소비량이 이제 급감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수요 부진이 과연 정유사들의 실적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게 될까요? 코로나 쇼크인데 얼마나 큰 타격. 그것 자체도 가늠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타격이고 그것이 1분기에 끝났냐 2분기에 끝났냐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 업종들이 다 어렵거든요. 근데 특히 어떤 업종이 더 어려운지 또 언제쯤 살아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투자의 관점에서도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어려운 것이 바로 석유화학 정유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유업계 또 석유화학계는 어려워왔던 거죠. 또 항공유도 줄어들고 휘발유 사용량 점점 줄어들었던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또 일본 사이에 관계가 경색되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타격이 지금 코로나19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가 거의 없어지고 지금 9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입국 금지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코너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뭐 핵펀치를 만든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건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중국의 과잉 공급 때문에 또 유가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셰일 가스가 또 셰일 정유가 나오고 있었고 원유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이 정유 상황 자체가 어려워졌었는데 더 정제 마진 자체가 이제는 이 더 작아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휘발유나 경유값에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거든요. 원유, 원가, 그다음에 수송비 등 이런 것들을 빼고 또 일정 부분은 남아야 되는데 이제는 남는 것조차 없다라는 적나라한 그래프를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우리 신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제마진을 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배럴당 이 3달러 선이었었던 정제마진이 일부 반등해서 배럴당 7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낙폭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이 최근에는 0.19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좀 진정이 된다면 정유사들은 실적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제 마진 우리가 그래프를 봤는데 이게 이익이 좀 남아야 되는데 중국이 워낙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도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됐고 정제 마진이 더 떨어지니까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하는 상황도 초래가 될 정도였는데 근데 정작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중국도 공급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발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되고 우리 정유업계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언제쯤 살아날지 예측만 돼도 좋을 텐데 조금 2분기, 3분기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또 중국이 공급 과잉이라는 것 자체가 또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오는 정제 마진이 중요한 게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들어갈수 좋은데 우리가 사오는 이 중동산 원유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비싸기 때문에 이 원가 자체가 비싼 가운데에서 우리 정제 마진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너지고 있는 유화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전일 정부의 추가 마스크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마스크 구매 오보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마스크를 사러 나가야 할 판입니다. 내가 쓸 마스크는 이제 내가 사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과연 2장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1인당 2장의 마스크로 이 구매가 제한이 됩니다. 전일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브리핑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약 70만 배의 생산 확대가 예정됩니다. 네, 그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려있는 기사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전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마스크 대란 사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게 되고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전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 마스크 대책의 주요 골자들 싹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소장님. 네, 마스크 대란입니다. 요즘에 네. 흔 이야기가 식당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이제는 밥값도 마스크로 그냥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가 금값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정부도 유례 없는 재난, 감염, 방역 대책 속에서 사실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들이 과연 또 효과적일까?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한 사람당 이 공적 마스크의 판매 수량을 제한합니다. 이 2장입니다. 그래서 이 2장으로 일주일 정도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제기됐던 것이 우리가 사용돼야 될 마스크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의 80%를 공적 공급하겠다. 거의 이거는 일종의 계획 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급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의미로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여러 사람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걱정과 공포심 때문에 사재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양은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전산 시스템으로 중복 구매를 방지하겠다. 이것이 한 약사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인데 바로 약국에는 중복 방지 시스템인 DU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원래 9시에 브리핑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거듭하고 이제 오후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마스크 대책을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까지 벌써 5번의 마스크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차 조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월 25일에서 27일 공적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생산량 10%로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카드를 꺼내게 됐고요. 3차 조치가 3월 초에 나왔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를 1인당 5매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저기 농협, 하나로마트로 이 줄을 서는 국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에 또 차질을 빚게 됐고요. 3월 3일에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고요. 면 마스크를 써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락가락 마스크 사용 지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선과 혼란을 주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차 조치가 전일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인당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제한이 되고요. 이제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이 됐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 쉽게 진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나온 대책이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이번 대책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정되면 좋겠는데 근데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건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네. 정부의 공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국민들은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안 됐을 텐데 왜 이것을 못했을까 하는 것. 이게 탁상행정 아니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럼 약국에서 팔면 정작 낮 시간에 가서 약국에서 살 수 없는 또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 직장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약국이라는 데가 원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약을 조제하고 판매해야 되는 곳인데 이제는 완전히 마스크 판매소가 돼버렸어요.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좀 기능적으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약국에서는 조제 역할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거 이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또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이게 일주일에 2장 가지고 과연 괜찮을까? 공포심은 계속 아직까지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과연 국민들은 안심할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과 이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LA도 이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시애틀에만 지금 감염자 600명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중국 그리고 아시아 중동을 초토화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미국 대륙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LA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얼마나 늘었나요, 그러면? 네, 시시각각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은 코로나19, 코비드19 지금부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로 처음 초반에는 미국의 서부 해안,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였다면 이제는 동부 해안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코비드19의 위협, 지금부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일 기준으로 우리 매일경제신문의 11명의 사망자, 또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또 늘어나는 네.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상황, 사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 결정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도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공포심이 커지는 네. 이유입니다. 미국도 이 워싱턴 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킹 카운티 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이쪽에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사망이 나왔습니다.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미국 방역 당국이 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여기에 긴급 출동을 했던 소방관들 아무런 대비 없이 노인 요양시설로 들어갔거든요. 이들도 지금 네. 양성 반응이 몇 명은 나타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앞으로 이제 확산 속도를 좀 한국만큼 우려를 해야 될까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확진자의 수, 그다음에 완치돼서 또 격리가 해제되는 경우 일단 진단 검사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단 검사자가 제일 많아요. 독보적이죠. 독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보다는 사망자가 적고 그만큼 확진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문제는 뭐냐? 훨씬 우리보다도 광활한 영토 대륙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단 검사자가 우리에 비하면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여기에 고삐 풀린 확진자 수의 증가.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앞으로 진단 검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급증하는 것 아니냐. 또
또 사망자 수도 훨씬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국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법이 이제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K뱅크는 증자가 이제 물거품이 된 상황인데요.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결국에는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골자가 뭐였나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이창진 앵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데이터 3법도 그랬지만 참 국민들은 원하고 기업은 원하는데 통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정치가 이 경제의 발목을 잡네요.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이 대주주의 자격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겁니다. 정작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행해 보니까 여러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통크게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격을 일부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의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성도 있거든요. 상당히 운영이 힘들어진 K뱅크에 대해서 이 KT라고 하는 대주주가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마저도 국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정치적 이유입니다. 왜 KT 같은 기업에 특혜를 주느냐. 이건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지가 아니다. 결국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무산됐는데 참 정치가 이래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결국에는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 통고가 무산이 되면서 K뱅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K뱅크의 예금 또 적금 틀어놓고 있는 일반 국민 사실상의 투자자인 거죠. 있는 것이고 네. 다른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 자체도 영원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최대 주주로서 KT가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KT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K뱅크를 이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우회 정자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또 굉장히 또 법상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방법은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K뱅크라고 하는 운영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선심성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이 대주주는 안 된다. 왜 대기업이 대주주를 해야 됐냐. 이런 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많은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국민들과 연결이 돼 있고 이 K뱅크의 앞으로의 운영은 상당히 빨간 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차 강조드립니다. 정치가요. 경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타다 금지법도 좀 보류가 된 상황이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왜냐하면 이 법안이 이 인터넷 전문은행 법안이 안 되니까 네. 지금 사실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잖아요. 20대 국회에서 서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행인 것은 블록체인 관련 법은 이제 통과가 돼서 좀 블록체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은 기대적이지만 이런 타다 관련 법도 사실 이 타다 관련 법도 문제가 많은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고 여하튼 정치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까지 저희가 집중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고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